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에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1~2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에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시험지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나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건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서 10분 정도 저어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하신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면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에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쇄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쇄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그 양이 완전히 적다는 것입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산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하루 한 잔 정도로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인 거예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로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단순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응량이니 하루에 5잔, 6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1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믹스커피의 성분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의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미국 건강 매체 캔서 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란 이야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커피에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만큼 카페인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의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가 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라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 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강황 속의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의 커큐민 흡수율을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페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만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서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 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서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 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